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9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4천선을 탈환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이 사흘 연속 바이코리아에 나섰고 기관들도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주식시장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강세군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04% 오른 4,036.3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9거래일 만에 4천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사흘 동안 1조 5,972억 원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 후보로 소개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최근에 AI 거품론 자체가 다소 조금은 좀 진정되는 분위기인 상황들이고 11월에 이제 강한 매도세를 보였던 이제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된 것, 오늘 국내 증시 상승의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특히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원전 관련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4.53%, 현대건설은 6.98% 급등했습니다. 또 전력주인 HD 현대일렉트릭도 5% 가까이 올랐고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일진전기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에 AI 시대에 장기적으로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며 에너지가 진짜 화폐라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올해보다 2배로 늘리는 정책을 내놓은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오르면서 930선에 안착했고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에 40전 내린 1,46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다음은 쿠팡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이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지 닷새째가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이틀째 이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고객 결제 정보가 유출됐는지 또 피해자 보상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이번에 일부 고객의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큰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결제 정보까지 유출됐다면 완전히 또 새로운 국면인데 결제 정보는 괜찮은 겁니까? 네, 쿠팡에 따르면 아직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와 같은 결제 관련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침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다만 이런 쿠팡의 설명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고 아직 결제 정보 유출과 관련돼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부터 쿠팡페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면서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건 고객들인데 보상과 관련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쿠팡은 조건부로 고객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보상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는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보상 계획은 지금 잡고 계세요? 보상 시점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서는 김범석 쿠팡 INC 의사회 의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자인 김 의장이 계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피하고 있다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렇게 쿠팡 사태에 따른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G마켓에서도 60여 명의 소비자가 무단 결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돼버린 황당한 사건인데 금융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채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마켓에서 무단 결제 사고가 난 것은 공교롭게도 쿠팡 정보 유출이 알려진 당일 G마켓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에 등록해둔 신용카드로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20만 원어치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된 겁니다. 온라인상에선 이번에는 G마켓이라며 자동 결제 서비스를 해지했다는 소비자부터 주소지를 지우고 탈퇴했다는 글들이 빗발칩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G마켓은 해킹은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대형 이커머스들의 연이은 사고로 2차 피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기가 제대로 되는 건지, 사용 목적에만 맞게끔 정말 사용되는 건지, 2차적으로 피해를 나에게 줄 건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D마켓은 더군다나 이제 알리하고 그 개인정보의 그 사용 범위 이런 거를 철저하게 좀 계약을 하셨나.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온라인 카페 가입자 수가 닷새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대규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에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통관 부호 사용량도 늘었지만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재발급받기 위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어제 관세청 서버는 한때 마비됐습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통관 부호 발급량도 증가했는데 이러다 보니 해외 직구족의 주민번호로도 일컬어집니다. 통관 부호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 제재하는 식으로 관리됩니다. 문제는 기업이 통관 부호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통관 부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정보가 아니어서 암호화, 수집 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의 전화번호, 성명, 주소, 통관 보호까지 알면 해외 사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한 것이죠. 정보하고 결합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관세청에 따르면 유출된 통관 부호 등을 악용해 마약, 밀수품 등을 불법 통관하거나 허위거래 피해가 과거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통관 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는데 1년 사이 4만 건가량 증가한 겁니다. 만약 통관 부호의 도용과 유출이 의심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은 1년에 5번까지 가능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체감 물가가 높다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정윤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자고 말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맞선 국민의 행동을 기념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 날을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노벨평화상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제 상황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1%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 속에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물가는 아닌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부담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진지하게 검토하겠지만 당장 제도 개편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합리한 측면들도 좀 있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큰 진전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핵 잠수함 건조를 어디서 할지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제안했지만 우리 입장에선 국내에서 하는 것이 경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1년 전 갑작스런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주식장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1년 만에 1,600포인트나 급등하며 4,000선 돌파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5천 피해 모이고 있는데 이 변수는 무엇인지 이민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계엄 사태로 지난해 12월 4일 증시계장은 불투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평소처럼 열렸지만 코스피는 2% 가까이 주저앉은 2,450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닷새 뒤 탄핵 불발 소식에 코스피는 2360선까지 밀리며 연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 올해 4월까지 19조 1000여억 원을 팔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등이 시작된 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유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 축에 어떤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계엄 이후 1년 새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4221.87까지 오르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년 전보다는 160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내년에 50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변수는 고환율입니다. 지난해 연말 1400원대에 올라선 달러원 환율은 이제 15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로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환율에 절하하는 영향을 주게 되고 가져올 때는 절상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패가 다 까진 상태를 하면은 1년 전 계엄 충격은 이제 극복했지만 고환율과 외국인 수급 불안은 국내 증시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SBS 비지 이민호입니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내수 경기도 이 비상계엄에 직격탄을 맞았었죠. 연말연시 성수기가 무색하게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뒷걸음질 쳤고 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0%대로 곤두박질치며 암울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1년이 지난 지금은 내수 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내외 변수는 여전합니다. 이어서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소비 심리는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연말 모임과 쇼핑 계획을 줄줄이 접으면서 식당부터 백화점까지 연말 특수가 실종됐습니다. 연말 이벤트도 많이 있고 했는데 연말 특수 시점에 계엄이 있었고 마케팅 활동에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인데 잘 하려고 했던 것들마저 못하게 됐다. 경기 침체는 올해 1분기까지 이어져 한 분기 만에 0.2% 뒷걸음쳤고 3분기가 돼서야 1%대를 회복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전망치 자체가 하반기 올라가서 올해 것도 그렇고 내년 것도 그렇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다라는. 9조 원대 소비 쿠폰이 풀리기 시작한 3분기, 성장률이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4분기와 내년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최근에 불안해지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하기도 어렵고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엄 쇼크를 간신히 벗어난 내수 경제가 이제는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퇴직 후 근로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죠. 그러나 가입 사실을 잊거나 신청 방식을 몰라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1,300억 원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먼저 주인이 제때 찾아가지 않고 잠자고 있는 이 퇴직연금이 1,3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계속 쌓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총 1,30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말 약 1,1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287억 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올해 1,300억 원까지 넘어선 건데요.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는 약 7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인당 174만 원 꼴입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약 1,280억 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먼저 각 금융회사의 등기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받거나 또 직접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앱에 접속해 퇴직연금 미청구 사실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했으면 해당 금융사의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청구뿐만 아니라 비대면 청구 역시 가능한데요.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신청하고 증빙 서류는 스캔해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약 20개 금융사에서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내년까지 약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내년부터 주식 배당 소득이 분리과세되면서 50억 원 초과 세율은 최고 3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존의 종합소득 과세와 이 분리과세 가운데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국세청이 유불리를 미리 따져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 이하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이를 신고하기 전 홈택스에서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모의 계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투자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구분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합산 총소득에 맞춰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만 따로 떼어내 세율을 적용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 소득만 1억 원을 받은 투자자가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한다고 가정하면 총 세액은 1,880만 원입니다. 그러나 분리과세 대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여기에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부과해야 하는 세액은 오히려 1,400만 원으로 분리과세 때보다 낮아집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계산 양식을 홈택스에 추가해 투자자가 직접 유리한 과세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세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종합과세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연말정산 모의 테스트처럼 홈택스에 심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는 내후년 5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대출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용에 이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중단하면서 연말까지 대출 한파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국민은행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언제부터 중단합니까? 네, KB국민은행은 내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조치라며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에는 연내 실행 예정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 상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리 목표치를 넘긴 걸로 알려졌는데 다른 은행들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하나은행도 앞서 11월부터 생활안정자금용과 주택구입용 주담대 대면 신청을 중단해 현재 비대면으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는 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20일 기준 7조 8,953억 원으로 목표치를 이미 33% 넘겼습니다.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내년 대출한도 축소 등 페널티를 부과받게 됩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신한, 우리 NH농협은행은 주택구입용과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여전히 취급하고 있는데요. 세 은행은 연말까지 주담대 중단 계획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앞서 올해 3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업계 1위 SK텔레콤이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주현 기자, 이번 통신 서비스 만족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소비자원이 통신 3사와 알뜰폰 가입자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8%를 넘기며 지난해보다 2배 높아졌습니다. 종합적인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가운데
6가지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이용 요금에 대한 점수가 3점에 그쳐 가장 낮았고 정보 보안 역시 3.2점으로 저조했습니다. 반면 고객 응대와 가입, 개통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업체별 만족도는 지난해 1위였던 SKT가 3위로 내려왔고 LG유플러스가 1위, KT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SK텔레콤의 순위 추락은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영향이 그만큼 컸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통신 서비스 불만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만이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SKT는 지난 4월 2,300만 명에 달하는 유심 해킹 사태를 빚으면서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KT에서는 지난 9월 불법 기지국을 통한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인데요.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해외 직구를 하거나 송금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결제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기재부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전제로 제도 설계에 들어가는 등 내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를 고민 중이라면서 곧 나올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와 정합을 맞춘 세부 조항 등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추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국경 간 거래 시 외환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보고 법안 개정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좀 달라질까요? 네, 해외 결제 수단이 한 가지 더 늘어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이나 여행, 송금 등의 카드나 복잡한 해외 송금 절차 없이 지갑에서 바로 결제,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에 맞춰 서류 제출과 같은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 수금 한도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준비금과 운영 방식이 정부 감독 아래 놓이면서 투명성,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도 음성적으로 지급,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대체제 성격을 갖고 있고 이용이 확산될 경우 외환, 자금 세탁 규제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며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결제, 송금 시 거래 내역이 실명으로 남게 되는 등 관리 강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이 83.7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때 줄어든 기대 수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65.5세에 불과해서 18년 동안은 병을 앓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망 원인 확률은 암과 폐렴, 또 심장질환 순으로 높았습니다. 보도에 정보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향후 83.7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년 전보다 0.2년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80.8년, 여자가 86.6년으로 남녀 모두 0.2년 증가했고 남성의 기대 수명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의 기대 수명은 2.3년, 여자는 2.9년 더 길었습니다. 기대 수명 격차는 5.8년으로 198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흡연, 음주 이런 쪽에 노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망률이 감소 추세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폐렴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좀 줄었습니다. 기대 여명은 남녀 전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0세였던 경우 남자는 41.9년, 여자는 47.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 0.2년씩 증가했습니다. 60세의 기대 여명은 남자 23.7년으로 0.3년 늘었고 여자는 28.4년으로 0.2년 증가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의 복지와 이를 부담해야 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년 연장이든 고용 연장이든 어떤 형태로가 되던 간에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이제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을 줄여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요 사망 원인은 암과 폐렴, 심장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이 없다면 3.3년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장질환이 없다면 1.2년, 폐렴이 없다면 1년 각각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SBS BJ 정보인입니다.